있으면 저거 그냥 정경심도 그냥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네. 그 재형이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시어머니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북한도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대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같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에 얼굴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논란에 이어서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무속인이 고문으로 이르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까지 열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을 MBC에 제공한 유튜브 매체는 방송되지 않은 추가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019년 8월 검찰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향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회적으로 지도층의 반칙을 엄벌하라는 요구와 개혁 저항 세력의 표적 수사라는 비난이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전방위 수사는 장관 임명 뒤에 속도를 더했고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꼭 열흘 뒤 오촌 조카에 이어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저거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네. 그 재형이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불구속 수사할 수 있었는데 김어준 씨나 유튜버 방송인들이 사태를 키웠다며 조 전 장관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김어준하고 뭐 너무 방송에서 너무 상대방을 이제 적대시해야지 이제 이게 프로그램 보는 사람도 많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유튜버들 너무 많이 키운 거예요. 그러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고. 그러니까 조국이 어쩌면 좀 불쌍한 거지. 검찰을 향한 법여권의 비난 때문에 괘씸죄가 덧붙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말은 과거 윤 후보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 가지고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앞서 대선 캠프 조력자를 자처했던 김 씨 발언과 함께 보면 윤 후보가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도 배우자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지 뭐 꿈이나 상상했겠어? 그렇죠. 생각해봐. 누가 꿈이나 상상을 해. 우린 빨리 나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지.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촌 조카와 동생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항소심까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교수는 오는 27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혐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는데 정 전 교수의 상고심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 민주당은 김 씨의 미투에 대한 인식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평가를 자제하면서도 국정에 미신이 작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이 보도된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추가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통화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2차 가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경선 과정부터 따라다닌 무속인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속인 안 만나. 내가 더 세기 때문에. 그렇지. 솔직히 내가 더 잘 알지 무슨 무속인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미투 운동에 대한 김 씨의 인식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보수는 돈을 줘서 미투가 터지지 않는다는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윤석열 후보도 같은 생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심각합니다. 더구나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제2의 최순실, 실세는 김건희라는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최순실의 기시감이 든다. 최순실 시즌 2 아니냐. 반면 이재명 후보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는 같은 사안이 아니라면서 평가를 자제했습니다. 제가 최순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 똑같은 사안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나라의 운명이나 미래가 더 중요하다면서 무속인 관련 이슈는 에둘러 꼬집었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시어머니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자제하는 대신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태도와 인식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추가로 예고된 방송에 어떤 녹취가 담길지 지켜본 뒤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보도에 대해 대화 공개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악질적 공작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역공도 이어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윤석열 후보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면서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다만 김건희 씨가 이번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가 많이 관여했다면 장시간 통화를 할 시간조차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선대본부에서 무속인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언급된 전모 씨가 자신을 응원한다고 해서 인사를 했을 뿐 일정이나 메시지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황당하다는 겁니다.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를 엄호하며 관련 보도를 맹비난했습니다. 불법 녹취를 6개월 넘게 치밀하게 한 것이라며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고삐도 조였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를 처음 열어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둘러싼 잇따른 의문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대변인단은 이 후보에게 일배를 했는지 등 과거 행적을 되짚는 공개 질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정면 돌파 기조를 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김 씨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후속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나흘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대선에서 자신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야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합의에 반발하며 당 차원에서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머리를 짧게 자른 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선 레이스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먼저 지난 12일 선거운동을 중단한 건 진보 정당을 향한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깊이 성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을 공조하면서 조국 사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진보 정치 원칙이 크게 흔들린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어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과 정의당의 존재 가치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께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 진보가 심상정의 20년을 딛고 당당하게 미래 정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의 마지막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여야 후보의 양자 TV 토론 합의에 대해선 민주주의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양자 토론을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포함한 3자 토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이 공평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없어 불공정하다며 당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의로운 공평한 그런 기회를 갖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들도 그런 공평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의 소상공인 지원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라고 규정해 맹비난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청년 스타트업 1일 인턴으로 변신해 청년 정책을 논의하며 2030 세대 표심 잡기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아파트 완전 철거나 재시공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혔지만 사퇴를 수습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고 발생 엿새 만입니다. 정 회장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2건의 사고로 아파트 안전과 회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HDC그룹 대주주로서의 책무는 다하겠다며 지주사 회장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 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분양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보상함은 물론 입주 예정자분들과 이해관계자분께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사과 몇 마디로 둘러댄 것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사과 몇 마디로 둘러대면서 자기는 물러나고 다른 사람 세워서 계속 또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대산업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시공계약 해지 통보가 이어지고 있고 아이파크 브랜드 불매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일단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긴 하지만 책임 회피성 사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다 사고 원인이 나온 뒤에야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찰은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해 불량 콘크리트 공급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회사 직원 등 9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 물품을 담은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경찰은 하루 동안 모두 10곳에 콘크리트 납품 업체를 압수수색해 작업 일지와 납품 계약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 공급한 콘크리트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10개소고 압수는 뭐 이제 납품 내역하고 작업 일지, 그다음에 뭐 레미콘 성분 뭐 그런 것들이겠고요. 국토교통부도 불량 콘크리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분석 작업에 나섰습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품질 저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압축 강도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 건물이 이제 그 하중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 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했던 목표로 했던 그 설계 강도 어느 정도 미달됐는지. 경찰은 현대산업개발공사 부장 등 직원 5명과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감리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입건된 10명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공사 진행과 안전관리에 책임 있는 책임자급 건축 계획서대로 이렇게 안전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 거죠. 출국 금지는 지금 오늘까지 해서 14명.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원인으로 대리 시공 정황과 불량 콘크리트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부실 시공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수색 작업 일주일째. 하지만 기다리는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구조대원들의 안전지대도 확보해야 해서 건물 상층부 수색을 본격화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더딘 상황.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하기엔 여전히 안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조당국은 건축과 구조, 시공과 철거 등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타워 크레인 해체는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옹벽도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구조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또 건물 내부 붕괴 범위를 층별로 평면도를 작성해 보강 방법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안전 확보에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점입니다. 상층부 수색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제 조건들이 결정이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붕괴 잔해물들을 조금씩 치워가면서 1층과 지하 1층의 수색을 또 진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나 3차원 입체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도 잔해물 때문에 수색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워낙 적치물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난간이 낭떠러지고 다 붕괴 위에는 아예 바닥이 없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층부에 대한 구체적 수색 방안조차 확정하지 못해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사태를 먼저 수습하고 사퇴하라며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내일부터 독서실과 대형마트, 학원, 영화관 등 6종 시설에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방역 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한 시설은 대형마트와 보습학원, 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입니다. 전체 방역 패스 적용 시설 115만 개 가운데 11.7%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서울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방역 패스가 해제되고 다른 시도는 유지하게 되는 등 혼선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마트 내 식당과 카페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시식이나 시음 제한은 유지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일반 보습학원은 방역 패스 해제 대상이지만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등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아 방역 패스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11종의 시설은 방역 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PC방의 경우 식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취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취식을 칸막이 있는 경우 허용을 하면서 방역 패스를 유지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 패스 완화는 방역과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면서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내일부터 백신 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서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백신 패스가 이미 풀린 상황이라 오늘 경기도 등 타 지역 현장에서는 잡음이 많이 들렸습니다. 정부 정책과 법원 판결이 뒤엉키면서 곳곳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대형마트. 한 남성이 매장에 들어가려다가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종이 없어서 그 대시고 접종 맞으시면 안 되겠어요. 거세게 항의하던 이 남성이 급기야 막무가내로 들어가 버리자 직원이 다급히 쫓아가 겨우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남성도 접종 증명 없이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백신 패스가 바로 해제된 줄 알고 대형마트를 찾았던 손님들입니다. 이처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선 백신 미접종자나 미완료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입장이 거부된 손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된다고 하길래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되게 혼란스럽고 서울로 뭐 장을 보러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접종 증명이 없으니 서울 가서 장을 보라는 안내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가면서 확인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장 보러 와갖고 서울거장 가요? 참네.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보름도 안 돼 뒤집힌 방역 지침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일 해제되는 건 아셨어요? 몰랐어요. 정신없고 불편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백신 패스 적용 업종에서 해제한 정부는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필수 생활시설은 감염 위험 정도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백신 패스 적용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종 특성을 꼼꼼히 안 따지다가 뒤집으며 시민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정부는 청소년의 방역 패스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습시설을 제외한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이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 관련 시설은
결국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식당이나 카페, PC방, 노래 연습장을 이용할 땐 성인처럼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12살에서 18살 청소년 확진자가 전체의 28.8%로 여전히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건 오는 3월 1일부터. 그런데 법원이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14일엔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모든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학습시설을 뺀 만큼 고위험 시설에서의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현재 청소년 3명 중 2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1차 접종률 증가세는 학원 독서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지난 4일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면서 새학기 정상 등교도 추진해야 하는 삼중고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의 PCR 검사를 보완하면서 학교 현장에 경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는 새로운 검사 방법과 관련된 방역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정부는 학생 감염이 증가해 수업이 어려워질 정도가 되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사흘 동안 39명에게 처방됐습니다. 투약 이후 상태가 호전됐고 부작용 신고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다음 날부터 처방돼 사흘 동안 39명이 투약받았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재택치료 환자 31명과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8명입니다. 도입 물량 2만 1,000명분을 고려하면 3주 동안 하루 1,000명이 투약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방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진 겁니다. 원칙적으로 투약 대상은 재택 환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가운데 중증 진행 위험이 큰 65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입니다. 특히 이들 모두 증상이 나타난 뒤 5일 안에만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투약 조건이 제한적인 데다 병용 금기 약물도 28가지에 달해 보수적인 처방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65세 이상의 환자 중에서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또 병용 금기 약물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그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차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확진자가 10%대로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실제로 처방이 필요한 환자도 진단이 늦어져 투약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 발현 이후 5일이 지나면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능한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고 이런 관점이 중요했다면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것 하나라도 더 가지려면 빨리 진단받는 게 중요하다. 현재까지 팍스로비드 관련 부작용 신고 사례는 없습니다. 처방받은 환자들은 투약 전보다 증상이 호전돼 위중증 진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약을 먹고 상태가 좋아져도 사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하루 2번씩 5일 동안 복용법을 반드시 지켜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며 미사일 발사를 몰아치는 동시에 우리 측의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엔 평양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린 지 사흘 만에 이번엔 평양에서 올해 4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겁니다.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2km로 탐지됐습니다. 미사일 재원이 지난 14일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다시 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 군 당국은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시험 발사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해서 미사일 발사 속도전에 나선 건 첫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든 미 바이든 행정부의 강대강 대치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도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대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또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는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포장하면서도 우리 군 당국의 동계 훈련과 해외 훈련 참가 등은 정세 불안정을 몰아오는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는 이중적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도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이번에도 도발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북한은 올해 4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곧바로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5일 북한이 올해 처음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만 해도 대화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냈지만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연이은 무력 시위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심화하자 순방 도중 엄중한 상황 인식이 담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도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올해 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배경과 파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도발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대화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지난 5일 올해 첫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도 우려만 표명했고 지난 11일과 14일 발사 때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의 대화 요구에도 북한이 멈추지 않고 무력 시위를 이어간다면 청와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북한이 2년 만에 북중 국경을 개방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중국 화물들이 북한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미국과는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중국과는 더 밀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중 국경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에 왔던 북한 화물 열차가 만 하루 만에 되돌아갔습니다. 미리 짐을 실어놓고 단둥역에서 대기 중이던 화물 열차를 동력차에 연결해 끌고 간 겁니다. 열차가 돌아간 지 1시간 만에 북한 화물 열차 한 편이 추가로 중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국경 봉쇄로 적체됐던 중국 물품들을 실어가기 위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국경 인근 의주 방역장에서 중국서 들어온 화물을 소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 규정에 따라 최소 10일 이상, 길게는 2달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북한 내부에 전달돼 사용이 되려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북한의 명절인 2월과 4월에 김정일 전 위원장,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용 물자일 수도 있습니다. 국경 개방이 북중 간 우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双方将在确保防疫安全的基础上做好这项工作，助力中朝正常贸易往来。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이딴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을 비판하면서 북한 편을 들어준 겁니다. 새해 들어 북한이 미국과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과는 국경 개방을 계기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에 사건 사고 현장 녹화에 사용하는 바디캠을 설치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동료 여경에 의해서 카메라가 발견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경찰은 같은 달 A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남태평양 해저 화산 폭발이 몰고 올 쓰나미가 세계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쓰나미의 위협은 지나갔지만 화산 폭발 현장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나라 통가는 통신이 끊겨서 피해 상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페루 남부 해안 도시 피스코에 바닷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통가 인근의 해저화산 폭발 지점에서 10,0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바닷물이 순식간에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해안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Y la tercera sí fue cuando todo el mundo que llegó hasta el muro. La cuarta fue cuando se inundó todo el Chaco, se metió por acá todo el agua y llegó el agua hasta la rodilla dice, ¿no? Hasta la rodilla. 페루 북부 해변에선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항구에선 보트들이 강한 조류에 휩쓸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해안은 통가에서 8,500km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과 에콰도르, 칠레 등 태평양 연안 국가와 호주, 일본 등에 이렇게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화산 폭발 현장에서 불과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나라 통가의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해저 통신선이 손상됐고 거대한 화산재 구름 때문에 공중 접근도 힘든 상황입니다. Obviously a very difficult situation at the moment, given the communications we understand in Tonga have been pretty significantly impacted. 이번 분화는 화산재와 증기 가스가 20km 상공까지 솟구쳤고 분출 반경이 260km나 됐습니다. 통가는 쓰나미 경보 발령 직후 주민들이 대피했고 해안 근처에 궁이 있는 통가 국왕도 고지대로 대피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구조와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 clear indication that has come from Tonga is the need for water. The ash cloud has, as you can imagine, caused contamination. That's on top of already a challenging environment in terms of water supply, and so that's what the Defence Force are very focused on. 통가인들이 모인 페이스북에서는 현지에 있는 지인과 연락이 닿은 사람들이 전한 피해 상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통가는 제주도의 40% 크기이고 인구는 10만 5천 명 정도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저거 그냥 정경심도 그냥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봐야지. 그거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이런 행태는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로 규정합니다. 21세기 현대사회에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시어머니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심각합니다.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파장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추가 보도도 예고돼 있어서 향후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8시였죠? 혹시 생방송으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시고 생방송으로 네. 보셨습니다. 네, 8시 20분부터 생방송 봤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았고 뭐 시청률도 꽤 높았다고 하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뭐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지만 전체적인 총평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놀랐어요, 여러 가지로. 놀랐다. 예컨대 이제 정치에 본인은 정치와 전혀 무관하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 캠프에 개입한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분이 캠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놀란 것은 미투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수는 돈을 주니까 괜찮다 예컨대. 그리고 이제 뭐 이해한다 이런 표현들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놀랐고 그다음에 기자에게 1억을 줄 테니까 우리 쪽에 와서 일해라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놀란 부분이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의원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남편인 윤석열 후보가 지금 후보로 있는 보수 정당에 대해 상당히 뭐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분이 많이 정치적으로 많은 부분을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표현들이 사실 일반 상식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용납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많은 부분 놀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 교수님도 놀라셨는지 아니면 조금 알고 있었는지? 놀랐고요. 좀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정치 공작일 수가 있어요. MBC가 또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지 않은 부분,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은 부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한 말의 여러 가지 부적절함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수 우파 쪽에 몸을 담고 있지만 상당히 좀 부끄러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MBC 방송 이후 이 서울의 소리가 공개되지 않았던 이 녹취 파일 일부를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발언이었는데요. 직접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구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그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걸. 너무 키웠지 김어준하고 뭐 너무 방송에서 너무 상대방을 이제 적대시해야지 이제 이게 프로그램 보는 사람도 많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유튜버들 너무 많이 키운 거야. 쓰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고. 그러니까 조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지. 저희가 전체 맥락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주어가 많이 생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내용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거죠. 그 당시에 범여권의 어떤 뭐 유튜버라든지 방송에서 지나치게 이제 검찰과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한 건가요? 뭐 그렇게 들리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우려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사실 뭐 예를 들면 그분 지금 말씀한 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 구속 안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구속됐다. 이건 정치적 선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렇다고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면 그건 정말 철저하게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위법적인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아니면 구속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텐데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유튜버나 아니면 방송에서 떠들어대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구속이 된 거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 접근 자체가 잘못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마치 본인이 하는 행동처럼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남편 대신 윤석열 후보가 와서 얘기를 했거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네. 않고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아니 본인이 단정적으로 우리 구속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김건희 씨가 이미 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공유를 하거나 뭐 제가 개입됐다고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네네. 모르니까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다만 이런 얘기를 단정적으로 이렇게 기자에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정보가 공유됐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이시지만 그 당시 검찰총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부인과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거기에 마치 본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단정적으로 예. 이런 부분은 누가 보면 이건 좀 김건희 씨가 마치 여기에 같이 동조해서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런 발언 자체가 예. 김건희 씨가 또 뭐 그 일부의 어떤 그 뭐 서울의 소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예.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검찰과 경찰이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듣고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힘이 없지만 이 상대방에게 내가 힘이 있는 척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힘이 있고 관여를 했을 수도 있다. 일단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씨가 조국 수사에 관여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죠. 우리 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구속, 뭐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은 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됐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김건희 씨가 기자와의 사적 통화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것과 역할에 대해서 과장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관대하게 해석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예. 구속 안 시켜주려고 했고 조용히 넘어가면 구속 안 하려고 했었다. 이런 발언들은 국가의 권력이 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용되고 운영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인식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막 이런 얘기도 하셨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연 김건희 씨가 차후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이것이 제대로 법치주의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관점과 관념과 신념에 의해서 운영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까? 이 대화를 가지고 이것이 문제다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내용들을 파악하신 후에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야기 나눈 것 외에도 이제 그 과연 얼마나 캠프라든지 윤 후보 측의 그 힘을 작용을 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사실관계를 떠나서 녹취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그 캠프 안에서의 역할들을 조금 궁금한데 여쭤보고 싶은데, 계속 그 유튜브 그 매체 서울의 소리 그 채널 기자에게 우리 캠프로 오라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힘이 있는 건가요? 일단 후보의 아내가. 일단 뭐 후보의 아내가 예. 후보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겠죠.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그건 확인 안 했으니까. 다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예. 그런 어떤 역할이나 능력이 없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역할도 안 하고 뭐 소개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캠프에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는 힘이 없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그 이모 기자한테 네. 우리 캠프로 오면 나를 좀 도와달라, 정보원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캠프가 엉망이어서 다시 꾸리려고 한다. 거기에 조언을 좀 듣자. 네. 그래서 불러서 강의까지 들었잖아요. 네. 30분 동안 105만 원도 줬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실제 일이 실행이 됐어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캠프 어떻게 운영할지 꾸릴지 이런 부분 얘기도 듣고. 그러면 어느 정도 김건희 씨가 그런 일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보의 부인이 뭐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예를 들어 집에서 후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캠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캠프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추천해 줄 수 있어까지 말할 수도 있었을 뭐 텐데.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남편한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뭐 누구를 빼고 누구를 들어가게 하고 이런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선대본부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선대본부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에 누군가 개입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회의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이거 다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선대본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녹취의 내용들만 보면 그런 부분에 개입됐을 가능성을 비추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1억을 줄게라고 하는 것도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하면 물론 김건희 씨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제안만 했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캠프에서 오시는 분한테 일하는 분한테 돈을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근데 1억도 줄 수 있다. 캠프 가서 일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니까. 그런 내용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놀라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자가 워낙 뭐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왔던 얘기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선거 캠프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배우자가 모르겠습니다. 직책이 공식적인 직책이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안 알려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1억 원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힘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힘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경험상.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본 선거 캠프에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보의 배우자가 후보자나 또 선거 캠프에 있는 분에게 이력서 같은 거 하나 주면서 이분이 여기 와서 일하고 싶어 하니 혹은 이분이 되게 유능하다고 하니 좀 한번 살펴봐 주시라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경우는 좀 봤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와가지고 캠프에서 일해 내가 돈 줄게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았다. 제가 뭐 26년 동안 정치권에 있었지만 이런 경험은 해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사적인 대화지만 결국에는 또 법적인 문제까지도 좀 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일단 MBC 서면 답변을 통해서 이제 반박했던 내용을 읽어드리면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거 캠프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온 내용과 실제 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저는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관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실행이 됐다 안 됐다, 뭐 실행 안 됐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겁니까? 예를 들면 불법적인 일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스름 없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본인이 실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뭐 감옥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구속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구속이 됐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이런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그 관여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의사 이런 부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나는 그거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부인, 제1야당의 대선 후보 부인 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국민들이 볼 때 대선 후보를 뽑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걸 그냥 실행 안 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이 녹취록의 내용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보통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설명하기 좋은 딱 그 프레임을 씌운다고 얘기하죠. 그 창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2의 최순실이다.
그러니까 제2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으로 보여요.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2의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하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비선이었잖아요. 어떤 전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인척 관계도 아니었고 이를 도와줬던 분이었다라고 알려졌다가 국정을 또 운영하는데 네,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심받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하고 후보 배우자랑은 좀 다른 부분 같아요. 후보 배우자를 비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공식적인 분이죠. 저분이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나라의 세금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좌를 받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선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이 김건희 씨는 정치를 잘 모르고 캠프를 잘 몰라서 관여한 적이 없어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이 사적인 통화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 씨가 캠프 구성부터 운영 그리고 사람들의 교육까지 상당 부분 관여를 해왔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나 캠프에서 거짓말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나라의 가장 큰 공직을 맡겠다는 분과 그 그룹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더 아프고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악질적인 정치 공작행위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볼 때 그리고 이렇게 녹음을 틀어낸 시기나 이런 것들이 볼 때 좀 수상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너무 꾸며진 일이다라는 주장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점적으로 이게 이제 대선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의 육성이 그대로 녹음이 됐고 그 녹음된 내용에서 방송을 타고 나왔어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시점적으로 이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넘어가는 거 그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하는 거 저는 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돌파되는 게 아니고요. 더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있는 부분은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그리고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게 시점적으로 지금 한 게 이거 정치 공작적인 냄새가 나니까 이게 김건희 씨 내용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볼까요? 시점에 대해서 근데 들어서 왜 이 시점이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김건희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서 이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국민들을 저는 제 이런 표현이 좀 심한 우롱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과연 이걸 받아내겠냐고요. 저는 이렇게 돌파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시점이 이상하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녹취록을 통해서 김건희 씨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드러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투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 대해서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죠. 당사자인 김지은 씨에게는 2번 또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선대본에서도 사과했고 이수정 선대본 고문도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 여성의 성 문제, 평등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이 야권의 대선 후보의 부인이다라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거예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발언들, 좀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 부분만큼은 김지은 씨에게 직접 좀 사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김지은 씨는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고, 자,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일부 진보 인사들의 성착취 이 부분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좀 부적절한 말이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앞부분에 붙인 게 저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송구하단 말을 하고 나서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분의 말을 그대로 들어보면요. 이건 정말 미투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인식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어찌 보면요 반인권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미투 운동에 피해를 당한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기의 그 당한 일들을 고백을 했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미투는 뭐 그냥 이해가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 뉘앙스의 말을.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뭐 잘 이해한다. 또 그분 편이다. 그것도 본인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윤석열 후보까지 같이 끼워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럼 미투에 대해서 과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는 돈을 주니까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돈을 주면 해결되는 겁니까? 미투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사실은. 이런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요, 그냥 유감 표명하고 뭐 원래 뭐 권력형 이런 비리를 얘기하려다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정말 이거는요, 깊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미투 운동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힘들게 싸웠던 분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되고요. 또 많은 여성들과 우리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의 부인이 된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그러면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대체. 저는요 이 미투 인식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김기현 씨나 국민의힘이나 적당히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다가는 역풍을 엄청나게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심 어린 사고가 아니면요 사실은 여성들의 마음을 얻고 표를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말 없고요. 그냥 최진봉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확한 말씀을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또 있죠. 이번에 좀 녹취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갈까 하는데요. 윤 후보와 관련해서는 계속 약간 뭐 손바닥에 이렇게 한자로 왕자라고 뭐 적혀 있고 무속인 논란이 좀 불거진 바가 있었죠. 녹취 파일에는 이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이걸 듣고 계속 관련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맨날 조금 걱정해주고 많은 지지자가 있는데 써지 말라고 거기다 맨날 이렇게 써줘.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냥 매번 이게 그 거절할 수 없어서 쓰고 갔는데 그 무슨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이 어딨어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리고 무속인 만났다간 여기는 소문이 금방 나서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무속인 안 만나. 내가 더 세기 때문에. 그렇지. 솔직히 내가 더 잘알지 무슨 무속인을 만나. 네, 지금 이제 그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뭐 앞서서 뭐 천공 스님과 관련해서도 너무 부풀려졌다 반박을 했고요. 또 손바닥에 쓰여있던 글자 역시 동네 할머니가 써준 것이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녹취를 잘 보면은 약간 그 무속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녹취에는 우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김건희 씨가 한 얘기 중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쪽 역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믿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추측해 볼 수가 있고 비판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인이라면 또 많은 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뭐 신년이 되면 점도 보러 가고 역술인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러죠. 개인의 이제 기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잖아요. 그 분의 부인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 자꾸 무속인 논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등장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이미지가 쌓이다 보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어쩜 무속 신앙에 의존하는 그러한 국정 운영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비판을 하더라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런 비판으로부터 어떻게 방어할지 상당히 저조차도 곤혹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또 오늘 뭐 다른 언론에서 또 무속인과 관련한 또 스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의혹이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이렇게 대여섯 번 쌓여가다 보면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잘못된 이미지와 인상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너무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후보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정확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언론에서 단독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라는 보도를 했고 그 관련 과정에서 어떤 영상도 공개했고요. 예. 모든 과정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무속인 의혹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 무속인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스님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이제 불교에 소속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복장이나 외모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던데요. 네,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영상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한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의 내용이 영상도 함께 보도가 됐거든요. 사진하고 그 영상 처음에는 사실은 그 사진이 안 나오고 뭐라고만 얘기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속인이 선대본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분이 인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새로 뽑을 거나 아니면 영입시킬 때 그분이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뭐 메시지나 스케줄 관리까지 개입하다 보니까 논란이 됐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박을 했죠. 그건 아니고 이분이 그냥 그 본부장하고 아는 사이여서 한두 번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추가 보도가 돼서 나온 내용을 보면 후보를 이게 뭐랄까요 이런 표현을 쓰면 어깨를 만진다거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냥 한두 번 방문했는 분이라면 윤 후보를 그렇게 가까이서 후보의 몸을 만지면서 직접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부분은 비서라거나 친한 분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그 보안이 있기 때문에 후보 옆에서 다 그 경호원들이 다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두 번 캠프에 방문한 분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해명이 사실은 또 한 번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영상과 사진을 봤을 때는 어깨에 손을 얹고 또 어느 사람에게 만나게 이렇게 이끌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정도라면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은 반드시 국민의힘 다시 한번 해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무속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또 모 언론에서 또 그런 보도를 했어요. 그 언론에서는 이분이 속해 있는 그 종단이라는 곳에서 무속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스님인지 아니면 무속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계신 분인지는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취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장면만을 봤을 때는 뭐 전체를 봐야 되니까요.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대위 활동을 할 때 보면 이런 논란도 있곤 합니까? 종종?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본부라는 것이 각종 직능 단체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이명박 캠프도 그랬고 박근혜 캠프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데 유독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무속인 분들이 많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기본적으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이런 식의 이제 해명성 논평을 냈습니다. 그분에게 고문 자리 준 적 없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냥 신년 인사차 네트워크 본부에 갔는데 그냥 안내하다가 만나서 인사한 것이지 그분이 뭐 다 돌아다니면서 소개시켜주고 그런 것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그분이 뭐 활동을 했다. 그것도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저희 윤석열 후보의 입장도 좀 들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 씨, 아내 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과 관련해서도 발언이 있었고요. 이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뭐 이런 방송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과정에서 좀 뭐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글쎄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소개해 준 적은 있다고 하는데 뭐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황당한 얘기입니다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활동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두 번 방문하신 분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게 상식적인 관점에서 제가 드리는 의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선대위에서 공식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까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예를 들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영적 이단 발언을 하시고 또 본인이 사실은 이제 뭐 클래식 좋아하고 도사들하고 대화하고 삶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뭐
또 다른 녹취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뭐 무속인보다 세기도 하다. 그래서 뭐 웬만한 무속인은 자기가 더 잘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무속 신앙인들 상당히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왕자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선대위에도 이분이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고문 자리를 역할을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이 건진 법사라는 분이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쌓이고 쌓이면 무속인과 연관된 윤석열 후보의 부부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신이 국정에 작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습니다. 당연히 봤지만 그냥 봤을 뿐이고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시어머니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최순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 똑같은 사안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정말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 또는 미신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민주당이 한 가지 의혹을 또 추가했습니다. 신천지 지금 그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던 그 시절이죠. 압수수색을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압수수색을 거부했어요. 이 내용이 무속인 조언에 따른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꿰어 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최진봉 교수님하고도 방송 토론 많이 했는데 이때 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왜 하지 않았냐면은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신천지 사람들이 자료를 다 파기해버리면 당시에 어디서 예배를 보고 연락처를 모르는 거예요, 신도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스러웠고 갑자기 또 다 도피해버리면은 잡을 수가 없으니 그냥 우리가 조용히 들어가서 수색하고 확인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자 어느 지부에서 누구랑 같이 예배를 받는지 명단을 달라. 그렇게 협조를 통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추적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안 했다라고 그때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를 리가 없는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무속과 연관시키는 것은 이거는 또 민주당이 역풍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억지로 이제 공격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뭐 어떤 녹취가 또 공개가 될 것이고요. 어떻게 되던 간에 관련 의혹들이 계속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쨌든 지금 몇 주간은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세요? 아직은 뭐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투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본인이 안 갈 수도 있는 가게 됐다고 하는 이런 발언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이에요. 그 부분들은 또 무속과 관련된 분도 사실 발언해서 본인은 그런 도사들과 대화를 하신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감하게 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처음에 어제 사실 이 녹취가 공개됐을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은 크게 문제를 안 삼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뭐 핵폭탄 같은 그런 발언 없었다 이러면서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사실은요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문제가 더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 국민들한테 계속 되뇌이지고 반복적이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분이 대통령 부인이 되는 것을 내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또 이분이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2부속실에서 이분을 보좌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국가를 대표하는 한 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방송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릅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곧 공식적으로 좀 다음 주까지 여러 가지 스트레이트의 보도 내용을 보고 공식적으로 좀 사과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뢰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발언들이 7시간 넘는 시간 동안 통화를 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본인도 기억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들이 보도가 될 텐데 그것들과 관련해서 계속 국민의힘의 현재 입장처럼 사적인 대화인데 왜 불법적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왜 형평성 없이 공중파에서 방송을 했느냐라고 대응만 하면 국민의 감정을 더 아프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혹시 김건희 씨 어제 말 뭐 그렇게 나쁜 게 없었네, 뭐 걸크러쉬네, 뭐 그냥 논란이 뭐 다 사그라들 것 같아. 김건식 교수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네, 이런 식의 얘기와 반응과 방어를 하면요. 국민적인 분노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 가지고 대선을 치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터졌을 때요. 같은 당, 같은 진영, 같은 지지자들이 환호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중도층과 반대층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예요. 반대층 분들은 어쨌든 뭐 공격을 하겠죠. 하지만 중도층 분들이 생각해 볼수록 이거는 문제 같다. 야, 이분이 영부인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적인 일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요. 이건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속,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지지율 향상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발 부탁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 해명 별 문제 없었고 여러 가지 논란된 발언 핵폭탄급 없었으니까 이제 김건희 리스크는 끝이야. 와,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으니 우리 실수하지 않고 이대로만 가면 그래서 윤석열 후보 방어만 잘하면 우리 선거 이길 거야. 이런 착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발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죄송하다, 잘못했다, 우리 관리 잘하겠다 이렇게 깨끗이 인정하고 본인들의 이제 생각과 판단을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옹호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론조사 결과 저희들이 일단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오늘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곳은 리얼미터고요. 한 곳은 사회 여론조사. 제가 갑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저희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픽을 보면은 확인하실 수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6.2% 상승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2.4% 하락했네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 이전에 조사하는 내용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대남들의 지지가 일정 부분 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여러 공약들이 이대남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지지가 올라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의 이제 화해 모드, 이 모드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면서 이대남들의 지지가 많은 부분 상승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도 국정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래도 제1야당이 후보를 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분열과 갈등의 상태에서는 마음을 좀 뺏겼던 분들이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지지를 좀 보내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서 이 이후에 조사되는 여론조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였습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우세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은 이때 조사할 때는 전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뭐 이번 주 뭐 한 수요일 정도에 나오는 것을 봐야 하긴 합니다. 관련 지금 이 조사 여기까지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우리 두 개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별다른 논란도 없었고 실수도 없었고 캠페인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본인 얘기를 아주 잘 했거든요. 지역 다니면서 지역 공약도 잘 얘기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큰 좌절감을 줄 거예요. 본인들의 지지율은 정말 박스권에서 올라가질 못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숙제거리를 크게 남겨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가 대폭 상승한 것은 결국에는 그동안 실수를 안 했잖아요. 실수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실수를 안 했고 정책 공약 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호흡 맞추면서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이 적절했다. 갈등 봉합이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최 교수님 분석 잘해 주셨듯이
20, 30대 남성 계층에서 대폭적인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는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46.2%, 윤석열 후보가 41.9%예요. 두 후보의 격차는 줄었지만 일단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또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은 그러니까 자질면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 조사에 반영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의 여러 가지 선거 과정의 조직, 그다음 프레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도 평가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행정 능력도 많고 또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여러 가지 설명하는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설득력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은 이재명 후보가 훨씬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를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차별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또 이제 장 교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을 지금 현재는 이제 차근차근 하고 있지만 이 정권 심판론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뭔가 큰 계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 능력이나 아니면 대통령으로 자질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윤 후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 심판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넘어서야 할 부분이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자질 능력을.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은 개인적으로 한 무슨 요일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거기는 특히 또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 응답률이 좀 높기 때문에 정확성도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쭉 큰 흐름을 계속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불안한 선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당선 가능성. 일단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높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당선 가능성은 높은데 나온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후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거나 아니면 더 될 것 같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운 것 그리고 아직 확신을 못하겠다라는 하나의 표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극복해내야 할지 남겨진 숙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숙고에 들어갔다가 이제 공식 일정을 재개했어요. 밝힌 그 내용들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반성이더라고요. 본인의 반성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양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했는데 자기도 사실은 그 정치권의 일부였다. 정치 개혁 못하고 선거 개혁 못한 거 자기도 책임이다. 그리고 머리를 완전히 짧게 자르셨잖아요. 저렇게 짧게 자르면 처음이시네요. 더 많이 잘라낸 게 많았다라고. 그렇죠. 내려놨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저는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건가 과연. 오랫동안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그런 자세로 낮은 자세로 가야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출발에서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내려놓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얘기한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고 어쨌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으니까 지지율의 상승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모든 정치인들이 다 한 번씩 좀 고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다 이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자 하나 둘 셋. 나 군대 갔다 왔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니야 일주일이긴 해도 갔다 왔어요. 후보님의 군대 얘기를 잠깐 듣겠는데. 제가 사실 장애인이라 제가 병무청에 그 신체 검사를 하러 갔더니 제가 그 군의관이 말이에요 저보고 이거 뭐 개판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판이라고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상처가 확 된 거예요. 이재명 후보님을 위한
진짜 사나이 같은 프로그램 있으면 간다 안 간다? 저는 안 가요. 이게 본심 아닙니까? 예, 저는 안 가요. 저는 안 가고.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협박해서 남과 북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면 누가 손해봅니까, 여러분? 평화가 경제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그렇습니다. 평화가 경제, 평화를 지키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곧 우리가 더 잘 사는 길이다. 국민 평가라는 정치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에는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킬체인에 의한 선제 타격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전쟁광이라는 등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종전선언 운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가부의 한성결선안 25조 예산 국방비로 써주십시오. 안보 역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멸공 한마디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무복역군, 직업부진을 비롯한 제가 또 이 군대 얘기하면 빠질 수가 없는데. 필자 아니신가요? 왜 이러세요? 펀치볼인가? 네, 펀치볼. 펀치볼이라고 네. 고산 습지가 있죠. 용늪이라고 인제랑 양구 걸쳐 있는 습지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이게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막 멸공, 막 국진 통일 막 이런 거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막 선제 공격,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내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내가 그런 느낌인데. 내가 그때 누구한테 들었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한 주 사이 2배 넘게 급증했고 관련 사망자도 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비해서 방역과 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달 셋째 주 7,000명에 육박하며 최대치를 찍은 뒤 꾸준히 줄어들다 지난주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됐지만 불씨는 오미크론입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발생한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2,679명. 검출률도 계속 증가해 특히 해외 유입은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돼 위중증까지 진행된 환자는 10살 미만 어린이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고 관련 사망자도 누적 6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쯤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낮다곤 해도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 규모를 끌어올리면 위중증 환자도 덩달아 늘어날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임신부라든지 투석 환자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필수 의료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는 하루 신규 환자가 7,000명 이상이 되면 동네 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료를 맡게 하는 등 방역과 대응 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 따라서 앞으로 확진자 급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추어 현재의 방역과 환자 대응 체계의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3차 접종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감염과 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며 대상이 됐다면 조속히 추가 접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치약, 세제, 믹스커피 같은 공산품에 이어서 서민들에게 친숙한 돼지고기까지 가격이 안 오르는 물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가격을 보고 또 보고. 장바구니에 쉽사리 담기 어렵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사고 안 쓰면 된다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돼지고기 가격 같은 거가 이제 서민들이 쉽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삼겹살 한 건에만 2만 원 돈 거의 가져야 먹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차례상 필수품인 식용유, 밀가루 값이 18% 넘게 뛰었고 돼지고기, 참조기는 오름폭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치약과 샴푸, 세제 등 생필품 역시 10% 안팎 비싸졌습니다. 원두값 상승에 따라 믹스커피 출고가도 평균 7.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650원이었는데 가격이 지금 26,500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이게 출고가 오른 날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14일부터 오른다고 하죠. 바로 올랐어요. 스타벅스는 8년 만에 매장 가격표를 바꿔 달았습니다. 치킨과 햄버거 가맹점들의 가격 인상 도미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이 소비 회복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해 수입 물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더는 가격 인상 압박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게 업계 설명인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은 일정한데 그에 비해서 소비되는 금액이 더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나 이제 신경 써야 되거나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기는 하죠. 정부는 설 전에 농수산품 비축 물량을 풀고 기준금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언제 3% 아래로 내려올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에 게재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무죄라는 게 감형 이유였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권모 씨가 재작년 4월부터 6월까지 SNS에 게재한 영상과 사진들입니다. 앳된 모습의 여성들은 나체 상태인 자신의 몸에 권 씨의 SNS 아이디를 적었습니다. 스스로를 조교라고 지칭한 권 씨. 남성들을 대화방에 초대해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착취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나서 권 씨를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4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60개를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전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권 씨가 제작한 영상 속 여성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를 가늠하기 곤란해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60개 가운데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 54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가 등장한 영상 6개의 경우는 얼굴이 나온 4개는 유죄라면서도 뒷모습만 나온 2개는 무죄로 봤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검토한 한 변호사는 같은 인물이 등장한 영상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논란이라고 지적합니다. 같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에 얼굴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변호사는 판사의 주관에 따라 미성년자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처럼 보이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보니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반복될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얼굴만 가리면 괜찮다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판사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이 달라지는 법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모자이크만 하면 안전하다, 뭐 뒷모습만 보이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권 씨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상황. 권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강아지 2마리가 트럭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트럭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부근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달린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트럭 안에 다른 개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들 가운데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이 새해 초부터 무력 시위에 잇따라 나서는 가운데 북중 국경 지역에서 약 2년 만에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는 별도로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빗장을 여는 이중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약 2년간 굳게 봉쇄해온 국경을 일부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위주와 단둥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는 북한이 연초에 코로나19 방역 정책 변화를 언급하면서 이행 가능성이 커졌던 것입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지금까지 통제 위주의 방역에서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물열차를 통해 식료품과 의약품 등 긴급 물자가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돼 앞으로 물자 이동이 얼마나 계속될지, 인적 교류로 확대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국경 개방에 신호탄이 될지 예의주시하면서도 화물열차 운행 빈도와 규모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번 철도 운행을 계기로 북중 간 철도 운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더 나아가 북한의 국경 봉쇄 완화와 국중 교역 회복,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북중 육성 교육이 본격화되면 인도적 지원 등을 연결고리로 남북 교류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연초부터 잇단 무력 시위로 미 정부의 날을 세우고 있어 베이징 올림픽 이후 국면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1월 중 몰아치기식 미사일을 발사하고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 이후부터 평화 공세로의 전환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화물열차의 북중 왕래는 평화 공세의 탐색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을 만큼 감염 확산을 여전히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규모 백신 지원에 대한 북측의 반응과 함께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경주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8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놀이기구 루지를 타던 8살 A양이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사고 후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6시 10분쯤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이 사촌 언니와 함께 루지를 타고 경사로를 내려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루지는 지난해 11월 개장한 시설로 바퀴가 달린 카트를 타고 동력장치 없이 경사로를 내려오도록 만들어진 놀이기구입니다. 지난해 11월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 미국 외교관이 면책 특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 대사관 측 공문을 외교부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해당 외교관은 지난해 11월 동승자 3명을 태우고 미 대사관 차량을 몰다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택시와 부딪힌 뒤 용산 미군기지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칼바람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17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1도, 대전 3도, 광주 4도, 부산 6도에 머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에 약하게 내리고 있는 비나 눈도 새벽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 동해안은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